네, 기초입문과정 14번째 강좌, 이제 기초입문과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개별적 중개실무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대법원 규칙, 이렇게 네 가지 테마의 기초이론들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이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함께 매년 1차에서뿐만 아니라 2차에서는 중개실무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그 1조 제정 목적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출발합니다. 자, 출발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그랬죠.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물이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단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물의 용도 분류 기준을 확인해 알 수가 있죠.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인 건물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 합의 용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주거용을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실제로 임차인과 그 가족이 그 공간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영위했다면 비록 건축물 대장의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답니다. 실질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거용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관계없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일반법적 지위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민사특별법 중에 속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권리의 주체인 사람 중에 주거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영위하는 거지 법인이 영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입법상 표현에 국민이라고 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이지만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 있죠. 이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인정을 해주는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일반 대기업 같은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그 직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라면 중소기업, 법인이죠. 법인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일컬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그렇습니다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배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게 될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단 기간의 보장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있어요.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거죠. 단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만일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2년 미만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약정의 유효함, 그 2년 미만의 약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도입한 갱신요구권과 함께 법정 갱신에 관한 부분도 주임법, 상임법 공통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정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거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묵시의 갱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지만 임차인은 그냥 2개월 전까지만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조건에 묵시의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차인은 임대인을 향해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를 받고 나서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 그 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다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었던 제도를 몇 해 전 주임법이 개정하면서 가져온 제도가 바로 계약의 갱신요구, 임차인의 갱신요구인데요. 갱신요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주택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정당한 사유들인데요. 첫 번째,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있어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답니다. 잠시 후에 비교해 볼 건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상가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2기입니다. 2기.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에 전대를 하였을 때 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경과실은 아닙니다. 중과실을 요건으로 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또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임대인이 목적주택의 점유 회복을 필요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8번째, 현장 실무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임대인, 여기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 부모나 자녀도 포함해요. 임대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나 임대차를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
1회에 한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럼 앞서서 최단기간 보장 규정 2년 받은 것이 있죠. 한 번 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니까 적어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차인은 4년간은 안정적으로 그 임대차 목적물 속에서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 중에는 임대인의 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근거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실제로 직접 거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주택임차인에게 하도록 하고 그 손해배상액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경매신청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똑같이 있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한다. 이걸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경매 신청할 때 민사집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함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주택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양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확보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은요, 이걸 확보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어도 그렇게 바뀌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그자에게도 자기의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자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그 임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힘, 이걸 대항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말하면 결국 대항력이란 그걸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자가 그 소유권을 매수하여 취득하든 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하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확정적으로 승계 부담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등기가 없어도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고 하는 요건 두 가지만 확보하면 그 요건을 확보한 이 길, 다음 날부터, 구체적으로 다음 날 0시부터 이러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등기 없이 발생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대항 요건이 두 가지였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대항력도 함께 유지되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대항력에 근거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확정적으로 승계받게 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요,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을 확보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증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 이제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 이거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물권화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단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임차인 중에서 소액 임차인의 구간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에 우선해서 선후순위를 따질 거 없이, 심지어는 국세, 지방세와 같은 당의 세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은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최자가 붙어 있는 거죠.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데, 단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누가 소액 임차인이고 이자에게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줄 것이냐, 그 최우선 변제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구역을 설정해서 지역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일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만 확보 유지하고 있다면 그 중에 5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그 다음 과밀억제 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지역은 1억 3천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4,300까지,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과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7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2,300만 원까지, 나머지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하는데, 단 5천, 4,300, 2,300, 2천은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주택임차인도 상가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그때는 종전의 대항력과 종전의 우선 변제권이 소급해서 계속 인정되어 가는 것이고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이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으니까 임차인은 더 이상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다시 말해 방을 빼거나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들만 짚어봤어요. 근데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해서 2002년 하반기에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상가건물에 임차한 모든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에 있어서 상임법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범위를 그렇게 줄여도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입법자는 판단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적, 일반적, 보편적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거죠. 지금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의 약정이 있었다면 월 단위 차임액, 월세 말하는 거예요. 월 차임 곱하기 100 해서 나온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일컬어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한 금액 플러스 보증금, 이게 환산보증금이에요. 그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 부산광역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9천 이하,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비로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적인 일반적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제도들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존속기간에 대한 최단기간 보장 규정이 있었죠. 주임법은 2년이었어요. 근데 상임법은 1년입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상임법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 보셨는데 상임법도 묵시의 갱신이 있어요. 단지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묵시의 갱신이 발생하는 것이 주택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었잖아요.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것만 달라요. 물론 주택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인데 상임법은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2개월, 상임법은 1개월인데 그 기간 내에 상호간에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보가 없었다면 당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점 같고,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다면 주택 임차인이든 상가 건물 임차인이든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주임법과 상임법에 같습니다. 앞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보셨었죠? 원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 있다가 주임법 개정을 통해 주임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넘어간 것인데, 이러한 계약갱신 요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달리 상임법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상가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상가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정당한 사유를 보시는데, 주임법에서 봤었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주임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상임법은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었을 때 갱신 요구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그대로 주임법에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앞서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었을 때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했죠. 상가 임대인은. 그래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연체를 했다면 그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상임법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고 베껴서 만든 법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적용사항이 없는데 상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받는 것이 권리금이죠. 그러니까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일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대.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해야만 권리금을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등기 없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듯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등기 없이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 요건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 시점은 똑같아요. 요건을 확보한 다음 날, 즉 이길 0시부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임법이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듯이 상임법도 소액 임차인들에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서울특별시는 다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6,500 이하일 경우에 2,200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500 이하일 경우에 1,900까지, 광역시 지역은 3,800 이하일 경우에 1,300까지, 그 밖의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하되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2,200, 1,900, 1,300, 1,000만 원은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앞서 보셨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그대로 상임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임법, 상임법 두 개의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경공매에 관한 부분인데 중개실무편에서 출제가 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와 관련해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법원 부동산 경매는 두 가지 경매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근거해서 실행되는 강제경매라고 하는 것과 담보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 부동산 경매는 집행권원에 근거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현을 위한 임의경매 두 가지인데 둘 다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민사집행법상 경매 진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 1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 입찰, 최소 일주일로부터 최장 1월 사이에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집행법원이 그 경매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공매라고 하는 것은 뭐 수탁부동산 공매, 유입부동산 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절차 대리를 할 때 위임인에게 설명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낙찰자, 경매 매수자가 매수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말소가 되지 않고 인수되는, 부담해야 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을 분석하는 것을 경매에서는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경매 절차 간단하게 나열해 보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은 집행 권한을 확보한 채권자가 하겠죠. 임의 경매 신청은 저당권, 근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 물권자가 담보 물권이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행이 없을 때 법원에 경매 실행, 경매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원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들은 법원이 결정해서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이 공고되면 법원은 매각 준비를 합니다. 경매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거죠. 감정인을 통해서 경매 목적물을 감정케 하고 감정 가격을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매 참가자가 경매 참가 준비를 하면 매각을 실시하고 매각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면 법원은 그자에게 매수를 허가할 건가 불허할 건가 허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은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줘요. 그래서 법원이 정해준 기한 내에 잔대금을 완납하면 그 순간,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매수잔금을 완납하는 순간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의 절차를 통해 경매 절차는 종결될 건데 공인중개사법 14조 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뿐만 아니라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려면, 다시 말해 경매 대리 업무요.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경매 대리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실무의 이제 가장 마지막 단원에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대법원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나 고용인에 불과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대법원 규칙상 등록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0조 1항 각호를 통해 12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었었죠. 대법원 규칙도 경매 등록에 결격 사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1호 내지 12호에 있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즉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 규칙상 경매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은요,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지방법원의 장에게 경매 등록을 신청하는데, 앞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었었죠.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법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규칙에도 실무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민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업무 보증을 설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업무 보증은 등록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등록을 통지받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에 업무 개시 전에 업무 보증 설정하면 됐었죠. 근데 대법원 규칙상 업무 보증은 등록의 기준이에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신청하기 전에 이미 업무 보증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사실 대법원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보고 그대로 베꼈거든요. 근데 베끼고 나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는데 따라 개정이 안 되어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2023년부터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따블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4억 원 이상인데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2억 원 이상, 개인은 2억 원 이상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게 현행 공인중개사법 규정이죠. 근데 대법원 규칙이 따라서 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과는 달리 대법원 규칙에서 업무보증 설정 금액은 지금도 법인은 2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등록 신청 서류를 가지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을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긴 따블입니다. 지방법원장은 14일 이내에 등록을 통지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게시 의무가 있었듯이 대법원 규칙에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들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의 범위와 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법정 중개대상물이기도 하고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대리 대상물이기도 한 것이죠. 경매대리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업무,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업무, 차순위 매수신고, 위민의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나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 아니면 그들이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위민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지위가 떨어질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사도 위임받으면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매수 신청 대리권을 행사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시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방문 신고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법원 규칙상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경매 대리 행위를 하되 그때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표준 모델로 만든 법이 대법원 규칙이지만 공인중개사법에 없음에도 대법원 규칙에 있는 것이 바로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인 거고요. 거꾸로 공인중개사법엔 있는데 대법원 규칙엔 없는 것이 인장등록 의무인데, 왜냐하면 어차피 개업공인중개사만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법 16조에 근거해서 중개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 그 인장으로 대법원 규칙에서도 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에 확인설명 의무가 있듯이 대법원 규칙에도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각정 신고 의무가 있듯이 대법원 규칙에도 신고 의무가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행위가 있듯이 대법원 규칙에 금지행위가 있는데, 이 명칭 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귀 의무, 해야 될 의무를 주었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한다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고 자기 의무였죠. 근데 대법원 규칙은 경매 등록을 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이라는 명칭이나 휘장을 쓰면 안 된다 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와 실비를 받듯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한다면 위임인에게 경매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대법원 규칙에는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항상 대법원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절차와 비교하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나가야 되고요. 세부적인 이제 비교 분석 등등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총 14강으로 구성되었던 기초 입문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